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검찰 최고위에서 계엄 하에서 재판을 어떻게 할지를 왜 계속 정리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12.3은 하룻밤 해프닝이라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그러니까 2016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계엄 당시 움직였던 문건들이 확인됐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구체적 내용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계엄 관련 문건이 대검에서 나왔다는데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건 이름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비상계엄 하재판 관할입니다. 포고령을 명시한 뒤 그 아래에서 재판과 수사 관할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 문건 특검 판단에 따르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계엄이 끝난 뒤에 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을까요? 둘째, 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도 그 존재를 몰랐을까요? 오늘은 이 두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표면에 뭐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 층으로 뜯어드릴게요.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요. 12.3 계엄은 하룻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건 하나 발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엄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재프레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면층에서는 대검이 왜 계엄하 재판관할 문건을 갖고 있었냐가 문제입니다. 동기층에서는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서 언제 작동하도록 설계됐냐가 문제고요. 결과층에서는 이 카르텔이 자기 해체를 앞두고 지금 뭘 하고 있냐가 문제인 겁니다. 왜 자기 해체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0월 2일이 검찰청 폐지대예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카르텔한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배경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사 2차 종합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검사는 권창영 변호사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2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그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들어갔어요. 박성재가 계엄 선포 직후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도록 지시했고 심우정이 소관 부서의 일을 이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계엄 첫날 밤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지원과장, 그리고 다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까지 이 사슬이 이미 연결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 끝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건 실제로 뭐가 적혀 있고 언제 작성됐냐? 여기서부터 좀 무거워집니다.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6월 29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에서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대검 관계자로부터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고 해요. 계엄이 실제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는 진술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인 정황이 나옵니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문건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이 실패로 정리가 됐는데도 계엄 상황을 가정해서 관할을 따져본 겁니다. 특검 시각은 뭐냐? 이렇게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을 상정한 것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해명이 가능하죠. 계엄이 끝났으니까 검찰이 뒤늦게 관할 정리를 한 것뿐이다. 잘못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왜 성립이 안 되냐면요. 계엄이 완전히 끝난 일이라면 그 매뉴얼은 의미가 없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쓰일 상황을 상정해야 됩니다. 계엄이 다시 시도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 카르텔이 살아있어야 그 문건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별주부전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겉으로는 다 정리된 척하는데 용궁으로 데려갈 준비는 뒤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이 문건과 관련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6월 2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요. 앞서 6월 15일에는 전무건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조사했습니다. 대검 지휘부의 계엄 가담 여부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심우정 얘기 계엄만 걸린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심우정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최재훈 전 반부 패수사위 부장까지 지휘 라인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계엄 시나리오와 김건희 수사 무마 시나리오가 결국 같은 조직, 같은 지휘 라인에서 굴러가고 있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두 방향으로 작동한 겁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요. 이게 그냥 특검이 대검 문건 발견했다는 줄로 지나갑니다. 그 문건이 언제 작성됐고 뭘 상정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이 중대한지 2층은 잘 안 다뤄져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국내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구속된 그 사람 얘기 들어보시면요. 그림이 국제전선까지 뻗어 있었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가 발부했습니다. 사유는 이렇게 적혔어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김태효가 뭘 했느냐. 계엄 선포 약 30분 뒤부터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총 6차례예요. 미국, 영국, EU,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한 사실은 김태효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메시지 문구는 뭐였냐? 특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이 문구가 6번 반복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딱 드러납니다. 국내에서는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정리한 계엄이에요. 근데 해외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포장된 계엄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문법.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결정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안보실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대요.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고. 근데 김태효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하라. 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알면서도 우방국 설득 메시지는 계속 나가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잘 입었다고 외국 손님들한테까지 확인받으려고 사람을 6번이나 보낸 셈이에요. 이 정도면 코미디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위헌으로 정리된 사안을요. 우방국에 6번이나 반복해서 이건 정당한 겁니다. 라고 설득하러 다녔다는 게 그리고 그 지시가 안보실 1차장 개인 판단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국내와 국제 두 전선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국내에는 문건이 있었고 해외에는 사람이 갔습니다. 그럼 이 두 전선을 잇고 있던 사슬은 도대체 누가 붙잡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근거로 시퀀스를 재구성해 볼게요.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새벽까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에 3차례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사슬이 이어져요. 심우정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그리고 지원과장에서 다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 이 사슬이 매끄러웠다는 게 판결문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신용의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례도 얹어보시면요. 신용에는 박성재 지시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점검한 뒤에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3천여 명 추가 수용 가능. 3,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요.
교정본부 직원한테 그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슬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정리해 볼게요. 지시가 내려가고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은폐가 붙어요. 이 세 단계가 매끄럽게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계엄이 몇 시간 진행됐는데 3,000명 수용 계획이 문자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보시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태세로 돌아가고 있었는지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에 정치권 쪽 그림도 얹어야 완성이 됩니다. 지난 6월 29일에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어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나경원 의원은 이미 앞서 입건된 상태고요. 혐의가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검에서는 문건이 나왔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우방국 설득 메시지가 나갔고 교정본부에서는 3,000명 수용 계획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흔들었다. 이게 카르텔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검찰, 안보실, 교정, 정치권, 언론까지 다층으로 짜여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국회 법사위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요구했어요. 대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요청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여당 의원이 여당 성향 장관에게 카르텔이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 나서 달라. 이걸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 카르텔의 저항력을 다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은요, 이게 그냥 특검이 대검 압수수색 했다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근데 그 뒤에서 여당 의원이 여당 성향 장관에게 카르텔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장관이 책임지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 층은 뉴스에서 잘 안 다뤄져요. 이거 별주부전 얘기를 넘어서 이제는 콩쥐팥쥐 그림이에요.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팥쥐가 자리에 앉아서 문서를 쓰고 서류를 정리하고 문건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판이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 카르텔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법부에서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이 참 흥미로운 게요. 지난 7월 1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14일자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4개월간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정리는 됐구나 싶어요. 다행이다 싶고요. 그런데요, 이 4개월 왜 끌었냐가 진짜 질문이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에 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해 주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처장직에 임명되자마자 국회 법사위 강경파 위원들한테 사퇴 압박을 받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노태학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했어요. 대법원이 13인 체제로 굴러간 겁니다. 그런데 후임 대법관 후보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1월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아무도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윤구 대법관은 오는 9월에 퇴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대법관 2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사법개혁 3법이에요. 어떤 법이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이 3개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판결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고요. 재판소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대법관 증언법은 대법관을 2배로 늘리자는 겁니다. 이 3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복적으로 반대 취지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자리를 안 채운 채로 시간을 끌면 뭐가 되냐면요.
새로 들어올 대법관들이 이 개혁 흐름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자리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지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뉴스타파 해설을 보면 이런 지적이 나와요. 대법관 제청 지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궁박한 처지를 감추려는 자구책일 수 있다. 헌법 제104조가 규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의 성실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에는 김용민, 김병주, 민영배, 박은정, 최혁진 의원이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어요. 한핵 소추 얘기가 여당 강경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하나로 잡히기 시작해요. 대검은 계엄 문건 갖고 시간 끌기, 사법부는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시간 끌기, 국민의힘은 특검 방해로 시간 끌기.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시간을 이렇게 벌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10월 2일이 마감입니다. 검찰청 폐지데이. 이 지연은 우연이 아니라 뒤로 미룰수록 카르텔이 살아남는 게임인 겁니다. 그럼 이 카르텔이 다음 카드로 뭘 꺼내들었을까요? 박은정 의원이 국회 법사위 후반에 이 질문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프레임이 뭐였느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배경 사건 짚고 갑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에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광주 광산구에서 23세 장윤기가 일면식도 없는 17세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계속 뉴스에 오르냐면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 동료들 도움을 받아서 케이블타이 같은 핵심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담당 수사팀장은 직위 해제되고 구속됐고요. 그리고 이 진상은 어떻게 밝혀졌느냐. 검찰이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보완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15분간 미행한 정황, 자택에서 발견된 리얼돌 2개, 범행 하루 전에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유사수법의 성범죄, 이런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이 드러난 겁니다. 7월 8일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내용은 뭐냐?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10월 2일 이후에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같은 시점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사설과 논평이 정확히 똑같은 문구예요. 검찰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 시점 맞춤이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계엄은 패하던 손과 살인자 프레임 씌우는 손, 같은 손입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곱씹어 보시죠. 김태호가 우방국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동훈이 지금 국내에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살인자 편. 같은 문법이에요. 우리 편은 정의고 반대편은 야만이라는 이분법. 계엄을 정당화하던 그 문법이 지금은 카르텔 해체 저지의 문법으로 재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얘기 늑대가 진짜 왔는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그 외치는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무슨 얘기를 반복해 왔는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조작 기소 얘기 나올 때마다 살인 사건이 세트로 얹혀서 나오는 이 구도.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에요. 자기 해체를 앞둔 카르텔의 반격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대검에서 문건 하나 발견된 얘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개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카르텔의 저항력이 국내와 국제 양쪽 전선에 걸쳐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그 저항이 지금은 프레임 전쟁의 형태로 계속 진행 중이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시간축을 좀 크게 보시죠. 12.3 그날 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올해 10월 2일 세 지점을 이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12.3은 하룻밤이었고 12.3 이후는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건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고 대법관 자리도 공석이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정리하느냐가 사실 다음 1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원래 7월 24일 마감이었는데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0일에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됐어요. 본회의까지 가야 확정입니다. 대검 개엄 문건, 후속 수사, 심우정 전 총장 지휘부까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가 관건이고요. 대법관 재청 정상화, 이응구 대법관 9월 퇴임 대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움직일 것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 여부도요. 마지막으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실무 준비가 이 카르텔 저항 속에서 무사히 굴러갈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카르텔이 자기 해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다면요. 국민들이 어디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이번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국민들이 답을 하나씩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카르텔이 어디까지 저항하는지, 특검 연장 이후 대검 지휘부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10월 2일 이전에 어떤 마지막 카드가 또 나올지 계속 추적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흐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국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